여러분 반갑습니다. 짧지 않은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 거짓이 횡행하던 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고 또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가짜들, 거짓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 가짜, 거짓과 싸우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선거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수사해 본 사람, 부정선거를 경험해 본 사람, 제 눈에 보이는 이런 부정선거를 그냥 모른 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비겁한 사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하면서 표 얻는데 손해가 많이 나는 부정선거 얘기하면 표 없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대선 후보들 토론회 할 때 그때 저는 제 시간에 상당한 부분을 거의 대부분을 부정선거로 일관했습니다. 부정선거 판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려드리고자 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서 전혀 알지 못하던 이런 국민들이 그리고 심지어 국회의원들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왔습니다. 지금은 처음에 제가 부정선거를 얘기할 때보다는 엄청나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국정원이 선관위를 보안 점검을 했습니다. 선관위는 계속 딴청을 부리고 빼려고 했지만 도저히 안 되니까 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가지의 항목에 합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힘든 과정을 왔는데 언론도 이제는 같이 하는 언론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언론도 메이저 언론들은 보도를 거의 안 하고 있지만 그러나 서열로 말하면 10위권의 이런 언론 중에서도 여러 언론이 저희가 집회할 때마다 나오는 그런 언론도 있습니다. 차츰차츰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는 우리 당대표 후보들 4명 중에 3명이 부정선거를 이야기했고 그중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김민전 의원과 함께 선거법 개정 법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엄청난 큰 변화입니다. 우리 당에서도 공명선거 제도 개선 특위를 만들어서 우리 부방대 또 정교모 교수들과 함께 문제가 뭔지를 논의하는 이런 자리를 갖기도 했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이런 큰 변화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통령께서 부정선거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우리가 해결해 나갈 가장 큰 핵심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보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큰 변화가 결국 정의가 승리한다고 하는 우리의 확신들을 이어가는 귀한 모습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정선거를 막겠다고 하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대통령도 돕고 함께 하겠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과 강하게 싸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소통관에 와서 기자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것이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죠. 대표님, 유비엔 선생님, 현안 관련 사항을 여쭤보시는데요.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기계 법안 거부권 행사했는데 거부권 행사가 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 꼭 필요한 일을 했다고 봅니다. 정치를 통해서 국정을 흔드는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입장을 잘 견지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경제부님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 보수진영이 승리한 대선과 지선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다 이런 입장을 냈다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들이 부정선거로 얼마 정도를 이기겠다 이런 작전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와서 얘기했던 여러 사람들의 발언을 들어보면 우리가 인지할 수 있죠. 뭐 우리가 어린애 아닌 바에는 인지할 수 있어요. 그들의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부정선거 감시 세력들이 생겼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와 계시는데 부방대는 전에 없던 조직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아무 돈 받는 것도 없이 무슨 혜택 받은 것도 없이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나온 이분들이 부정선거 부방대고 또 부정선거 감시 세력입니다. 이분들이 처절하게 막아냈기 때문에 0.73% 겨우 이겼습니다. 저자들은 워낙 여론이 그 당시 나빴기 때문에 살짝 이기려고 했는데 계산착오였죠.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부정선거를 다 총동원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막아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SBS 조연아입니다. 근데 그 이번 재판관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재판관 3명 같은 경우는 추천권이 국회에 있어가지고 사실상 형식적인 임명권이어서 권한대행이 이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좀 이전에 해보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식적으로 할 거는 왜 하겠습니까? 뭐 누가 추천할 수 있다 이건 있죠. 추천할 수 있다고 해서 그의 권리는 아닙니다. 네, 이런 점 하나 하고 둘째, 대통령 권한 대행은 한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권한 대행입니다. 대통령이 현존하는데 대통령이 있는데 거기서 권한 대행이 대통령의 직권을 행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저희도 많은 법학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대통령이 현존하는 한은 탄핵 중이라 하더라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장관을 임명한다든지 총리를 임명한다든지 이런 것은 맞지 않는다. 이것이 그 당시 제가 법학자들하고도 논의한 결론이었습니다. 저도 실제로 대통령 권한대행하면서 장관급 임명 안 했습니다. 선관위원도 장관급이죠. 그래서 안 했습니다. 이번에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계속 뭐 선관위원들 임명을 방해하고 막아서다가 이제 자기들이 궁해지니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령 비어령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확고하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금 아까도 권한대행이 장관급인 헌법재판소 위원을 임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님, 그 형식적인 임명권은 불가능하고 보다 적극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부권은 행사해도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는 지적이 되는 일관성을 가져야 돼요. 이를테면 대통령 권한대행 아닙니까? 권한대행인데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 중에 대행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 할 것은 해야 된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저 장관급을 임명한다. 근데 대통령이 탄핵이 끝나고 탄핵이 가짜였다 해가지고 복귀한다면 임명하는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예. 국방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의원이나 치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국방부 장관 임명해야 된다는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아니요, 정말 거기서 그 원칙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울 때 권한 대행을 하더라도 해야 할 일을 해야 되죠. 대통령의 권한을 침탈하면서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국방부 장관 공석이어서는 안 되는 자리이죠. 여기를 이제 임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하여튼 원칙대로 하는 게 좋겠다. 장관급은 대통령이 완전히 탄핵돼서 끝나기 전까지는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고 그러니까 그리고서 또 국회에서 그 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탄핵
소송의 주체가 되면서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정당한 일입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요. 그리고 어쨌거나 장관급은 대통령이 지금 현존하는 한 탄핵이 완전히 끝나지 않는 한 하지 않는 것이 옳겠다. 제가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다 했습니다. 다 그렇게 했어요. 많은 주장과 뭐 또 저에 대한 공격도 있었지만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